안녕하세요. 운의 하루 책방을 진행하게 된 운입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소설과 시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을 읽어주는 컨텐츠입니다. 미스테리 소설집과 한국 작품들로 앞으로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서로는 접어두고 이번 주의 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푸른 십자가로 작가는 G.K. 체스터튼입니다. 그는 가톨릭 신부인 브라운이라는 탐정을 통해 많은 추리소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루의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는 아침의 은빛띠와 바다의 반짝이는 녹색띠 사이를 뚫고 하위치 항구로 들어갔다. 배에서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추적하려는 사람은 결코 두드러져 보이는 인물이 아니었다. 물론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휴가의 즐거움이 풍겨나 있는데 반해 얼굴은 대조적으로 관리처럼 무거워 보였던 것이다. 엷은 빛의 가벼운 자켓, 흰색 조끼, 그리고 잿빛과 푸른빛이 섞인 리본이 달린 밀짚 모자가 그의 복장이었다. 반면 그의 깡마른 얼굴은 대조적으로 거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고 턱 밑에는 스페인 사람처럼 짧고 검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어 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빳빳하고 높은 주름 칼날을 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딴 생각 없이 담배만 밝히듯 그저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는 그 누구도 그 잿빛 재킷 밑에 총알이 재겨진 권총이 감추어져 있으며 흰 조끼 속에 경찰 신분증이 숨겨져 있고 그 밀짚 모자 밑에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파리 경찰의 우두머리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사관인 발랑탱이었다. 그는 금세기 최대의 도둑을 체포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런던으로 오는 길이었다. 플랑보는 영국에 있었다. 세 나라의 경찰이 마침내 켄트에서 브뤼셀로, 브뤼셀에서 네덜란드의 해안으로 그 대도둑의 뒤를 추적해오고 있었다. 런던에서는 성체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대도둑은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그 혼란스러움 속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었다. 아마 그는 성체 대회에 참가하는 성직자나 사무원으로 가장하며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랑탱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누가 플랑보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범죄의 거물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은 지도 꽤 됐다. 사실 그의 행적이 잠잠해지자 롤랑의 죽음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지구 위에는 을씨년스러운 정막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의 전성시대, 물론 발랑탱으로서는 죽을 쓰던 시절이었지만 그의 전성시대에는 플랑보는 카이저처럼 우뚝 솟은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거의 매일 아침 신문들은 플랑보가 자신이 이미 저지른 어떤 특이한 범죄에 대해 추정망을 피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대서특필했다. 그는 프랑스 남서부 지방 출신으로 몸집만 거대할 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대단무쌍했다. 이 몸집을 이용한 그의 활약상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예심 판사를 번쩍 거꾸로 들어올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는 둥. 리볼리 거리를 달려나갈 때 보니 양 옆구리에 경찰관 한 명씩 끼고 있었다는 둥. 플랑보는 파렴치하긴 했지만 그의 대단한 신체적 능력 덕택에 사람을 죽이는 일만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사실 그의 주종목은 대규모의 교묘한 강도질이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할 때마다 늘 새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번번이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목장, 젖소, 수레, 우유 등은 하나도 가지지 않은 채 수천의 고객들을 가진 커다란 티롤리안 유업 회사를 경영했던 것도
바로 플랑보였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다. 남의 집 문 앞에 있는 우유를 자기 고객의 문 앞으로 옮겨놓으면 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부모가 중간에서 막아서 도저히 편지를 전달할 수 없었던 한 아가씨에게 계속해서 차마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는 열렬한 내용들을 전달해온 것도 플랑보가 한 일이었다. 그는 자기 편지를 아주 작게 사진을 찍어서 현미경에 슬라이드에 붙여놓는 교묘한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행한 행동을 보면 무식하다 할 정도의 단순성도 엿보였다. 플랑보는 한 여행자를 함정으로 몰기 위해 밤중에 어느 거리의 번호판들을 몽땅 다시 써놓는 일도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 한적한 교회에 세워놓음으로써 금방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편 주문 용지를 거기에 집어넣게 한 것은 분명히 플랑보가 한 일이었다. 끝으로 그는 놀랄만한 고개 솜씨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뚜기처럼 훌쩍 뛰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원숭이처럼 나무들 사이로 사라질 수 있었다. 따라서 위대한 발랑탱이 플랑보를 찾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플랑보를 발견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선 찾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 위대한 발랑탱의 생각은 여전히 출발점을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플랑보가 아무리 교묘하게 변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 있었다. 그것은 유난히 큰 그의 키였다. 그렇기 때문에 발랑탱이 그의 빠른 눈으로 키가 큰 사과장수 안악이나 키가 큰 척탄병, 척탄통을 휴대하고 척탄 발사를 임무로 하는 병사, 상당히 큰 키의 네덜란드 여인을 보았다면 그는 우선 그 자리에서 잡아놓고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지금 타고 있는 기찻간에서도 발랑탱은 변장한 플랑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볼 수 없었다. 고양이를 보고 변장한 기린이라고 하며 잡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배에 탔던 사람들도 이미 충분히 훑어보았다. 하위 지역이나 그 다음 중간중간에서 기차를 탄 사람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6피트를 넘지 않았다. 종점까지 가는 작은 키의 철도 관리한 사람, 두 정거장 뒤에 탔던 상당히 작은 키의 과수원 주인, 에섹스의 작은 마을에서 탄 아주 작은 키의 과부한 사람, 그리고 역시 에섹스의 작은 마을에서 탄 아주 작은 키의 가톨릭 사제 한 사람이 전부였다. 이 마지막 사람에게 눈이 미치자 발랑탱은 그만 포기해버리고 웃고 말았다. 그 작은 사제가 너무나도 동양의 땅딸보를 빼어 닮은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노포크의 가루 반죽 푸딩처럼 둥글고 무감각해 보였다. 또 눈은 부캐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또 갈색 종이 꾸러미를 몇 개 들고 있었는데 도무지 그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성체 대회로 인해 낙후된 시골 지방에서도 그런 햇빛을 본 두더지같이 맹목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발랑탱은 프랑스 사람들 특유의 몹시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도 사제들에 대한 연민은 느낄 수 있었는데 더구나 이 키 작은 사제야말로 누구에게나 연민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이었다. 그 키 작은 사제는 커다랗고 초라한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자꾸 바닥으로 쓰러지곤 했다. 그는 또 자기 왕복 차표에 어느 표가 돌아가는 차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치처럼 단순히 표정으로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조심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자기의 갈색 꾸러미 속에 푸른 돌과 진짜 은으로 만든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에섹스 사람의 특유의 순박함과 사제다운 단순성이 기묘하게 뒤섞인 그의 모습 때문에 발랑탱은 계속 웃음이 났다. 마침내 사제는 토트넘에 도착하여 짐들을 가지고 내렸으나 깜빡 우산을 놓고 내려 다시 올라오고 말았다.
여기까지 이르자 발랑탱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사자에게 그런 은 같은 것으로 만든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해 떠들지 말아야 위험하지 않다고 타일러 주게까지 되었다. 하지만 말은 사자에게 하면서도 발랑탱은 계속 딴 사람들을 쫓고 있었다. 그는 쉬지 않고 부자건 가난뱅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디 6피트 넘는 사람이 없나 계속 찾고 있었다. 플랑보는 6피트 위에 4인치가 더 큰 키였던 것이다. 그는 리버풀에서 내렸다. 지금까지는 범인을 보지 못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스코틀랜드 야드에 있는 런던 경찰국으로 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았다. 이어 그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무작정 돌아다녀 볼 생각도 하였지만 런던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그의 발길이 막 빅토리아 거리 너머의 광장으로 접어들려고 할 때 그는 발을 멈추고 우뚝 섰다. 고요의 순간이 느닷없이 찾아드는 런던 특유의 기묘하고도 조용한 광장이었다. 주위에 키만 훤칠하게 크고 단조로운 모양의 집들은 한편으로는 번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듯했다. 관목이 심어진 중앙의 광장은 태평양의 푸른 작은 섬처럼 외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내면 중에 한 면은 마치 강단이라도 설치한 것처럼 다른 세 면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었다. 그리고 이 높은 면의 위에는 런던에서나 만나볼 수 있을 의외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기에는 마치 번화가 소호 거리에서 길을 잃고 이쪽에 와 있는 성 싶은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하나 서 있었다. 그것은 뜻밖이라 할 만큼 매력적인 건물로 늘어선 화분들에는 키가 작은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고 창에는 레몬빛 노란색과 흰색이 섞인 해가리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건물은 거리에서 유별나게 높은 위치에 서 있었다. 때문에 런던 특유의 쪽모이 세공을 한 길에서 올려다보자면 거리에서 현관까지의 계단은 마치 1층 창문에서 옥상으로 나 있는 비상구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발랑탱은 그 노랗고 흰 해가리개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적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이다. 뭔가에 몰두해 있을 때는 하늘에 있는 몇 조각 구름들이 모여서 응시하는 모양의 인간의 눈을 그려내기도 한다. 또 뭔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여행을 하다 보면 풍경 속에 나무 한 그루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의문부호와 같은 모양으로 서 있기도 했다. 실제 나는 최근 며칠 동안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경험했었다. 넬슨은 승리의 바로 그 순간에 죽는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정말로 우연하게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을 살해하여 꼭 자기 이름을 물려받은 어린 아이들을 죽인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생에는 산문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마치 귀신이 만들어 놓은 듯한 우연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에드가 알렌 포우가 역설적으로 멋지게 표현했듯이 지혜란 우연이란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인 것이다. 프랑스식 지성이란 프랑스 나름의 특별하고도 고유한 지성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티트 발랑탱도 빈틈없는 프랑스인이었다. 그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 운명론과 유물론이 생각도 없이 만들어낸 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기계라는 것은 그것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란 이름에 붙은 것이 아닌가. 그에 반해 발랑탱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었다. 남들이 보기에 마술을 사용한 것 같은 그의 놀라운 성공들은 사실 끈질긴 논리적 생각에 의해 분명하고도 평이한 프랑스식 사고에 의해 얻어진 것들이었다. 프랑스인들은 무슨 역설을 전개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명한 이치를 실행해냄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자명한 이치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러나 발랑탱은 이성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유로 해서 이성의 한계 또한 알고 있었다. 자동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만이 가솔린 없이 자동차만 이야기하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이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만이 확고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근본적인 제일 원칙 없이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플랑보라는 대도둑의 추적에서 이만큼은 그도 확고한 제일 원칙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플랑보는 하위치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발랑탱의 눈에 띄지 않았다. 만일 그가 런던에 있는 것이라면 그는 윈블던 공원의 큰 키의 불황자일 수도, 메트로폴 호텔 연회장의 키 큰 사회자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무지의 상태일 때 발랑탱은 거기 대처하는 자기 나름의 관점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경우 그는 우연한 것에 관심을 집중했다. 즉, 합리적인 것들을 추적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그는 냉정하고 신중하게 비합리적인 것들을 추적해 들어갔던 것이다. 남보기에 적당한 곳, 예를 들어 은행, 경찰서, 회합 장소 등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장소처럼 보이는 곳부터 차근차근 뒤졌다. 빈집마다 문을 두드려 보았으며 막다른 골목을 배회하였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골목길들을 뒤졌다. 초승달 모양의 광장에서 갈래길들을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기도 하였다. 그는 이 터무니없는 듯한 방식을 논리적인 말로 변명하였다. 만일 단서가 있다면 이것은 최악의 방법이겠지만 단서가 없다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추적자의 눈에 띄는 이상한 것이 도망자 눈에도 똑같이 이상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딘가에서 시작하긴 해야 하는데 그 시작점은 남들 같으면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곳이 좋다는 것이었다. 바로 지금 현관을 향해 높이 솟아있는 계단, 이 레스토랑의 정적과 기묘함이 풍기는 그 무언가가 발랑탱의 빈약한 감정적 상상력을 몽땅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이 레스토랑에서부터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아침 시작에 반에 넘게 흘러가 버렸지만 발랑탱은 아직 아침을 못 먹고 있었다. 다른 탁자에 남아있는 음식들을 보자 그는 갑자기 식욕을 느꼈다. 발랑탱은 삶은 달걀을 추가로 주문한 후에 생각에 잠긴 채 커피에 설탕을 넣고 저었다. 오로지 플랑보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플랑보가 탈출했던 방법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손톱깎이 가위를 사용한 경우, 화재가 난 집을 이용한 경우, 우표가 안 붙은 편지에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는 그 순간을 이용한 경우, 사람들에게 만원경으로 지구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해성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순간을 이용한 경우, 그는 자신의 탐정으로서의 두뇌가 범죄자의 두뇌만큼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불리한 입장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범죄자는 창조적 예술가이다. 하지만 탐정은 단지 비평가일 뿐이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띄우며 중얼거려 보고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발랑탕은 갑자기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았다. 커피에 설탕이 아니라 소금을 넣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그 은빛 가루를 떠냈던 그릇을 바라보았다. 분명 설탕 그릇이었다. 샴페인 병에는 샴페인이 들어있듯이 이 그릇에도 설탕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저 그릇에다 왜 소금을 넣어놓은 것인지 궁금했다. 그는 비슷한 그릇들이 또 있는가 살펴보았다. 안이 가득 찬 소금 그릇 2개가 또 있었다. 그 소금 그릇에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맛을 보았다. 설탕이었다. 그는 새롭게 떠오르는 관심의 눈으로 레스토랑 전체를 훑어보았다. 혹시 설탕 그릇에 소금을 집어넣고
소금 그릇에 설탕을 집어넣는 독특한 예술적 취미의 흔적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흰 종이를 바른 한쪽 벽에 뭔가 검은 액체가 기묘하게 흩뿌려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했고 활기찼고 평범했다. 그는 종을 흔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그 아침 시간에도 눈빛이 흐릿한 곱슬머리 웨이터가 달려왔다. 발랑탱. 발랑탱은 그에게 설탕 맛 좀 보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 레스토랑의 높은 명성에 걸맞는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갑작스러운 항의에 웨이터는 갑자기 하품을 하며 잠을 깼다. 당신네들은 손님들한테 매일 아침 이런 장난을 치시오? 설탕하고 소금을 바꿔 놓는 것은 이젠 좀 낡은 장난 아니오? 잠시 후 발랑탱의 비꼬는 질문의 속뜻을 이해한 웨이터는 더듬거리며 자기네 레스토랑에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이었다. 웨이터는 설탕 그릇을 들어 그 내용물을 보고 또 소금 그릇을 들어 그 내용물을 보더니 점점 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그는 갑자기 사과를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가 주인을 불러왔다. 주인 역시 설탕 그릇과 소금 그릇을 조사해 보았다. 주인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때 갑자기 웨이터가 동시에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주체 못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 이태리 출신 웨이터가 열심히 말을 만들어내었다. 제 생각엔 그 두 신부 같아요. 무슨 두 신부? 벽에 수프를 던진 그 두 신부 말입니다. 벽에 수프를 던져? 발랑탱은 그 말을 받으면서 그 말이 아마 무슨 이탈리아식 비유적 표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웨이터는 흥분하며 손가락으로 흰 종이 위에 거무스름하게 번진 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요. 수프를 저 벽에 던졌어요. 발랑탱이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보자 주인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 설탕하고 소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침 일찍 셔터를 올리자마자 두 성직자가 들어와서 수프를 먹었지요. 둘 다 아주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또 한 분은 좀 행동이 느린 것 같았는데 물건을 챙기느라 몇 분 더 지체했습니다. 그러다 그 분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길거리로 발을 내놓기 전에 자기가 반쯤 먹다 남긴 수프를 집어들더니 벽을 향해 던지지 말입니다. 나도 저 뒷방에 있었고 웨이터도 그랬지요. 그래서 허둥지둥 나와봤을 때는 벽에 저렇게 수프 자국만 남아있고 가게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잡으려고 거리로 뛰어나갔지요. 그러나 벌써 멀리 가고 있더군요. 저는 그 신부들이 다 모퉁이를 돌아 카스테어즈 거리로 나가는 것을 지켜만 봤어요. 이미 발랑탱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이 우연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쫓아가야만 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참 기묘한 일이었다. 돈을 지불하고 유리문을 닫은 그는 벌써 다음 거리로 휘적휘적 나가고 있었다. 그 열띤 순간에도 그의 눈은 차갑고 재빠르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어떤 상점 진열대를 지날 때 뭔간 휙 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그는 놓치지 않고 다시 돌아와 보았던 것이다. 상점은 채소와 과일을 놓고 파는 흔한 과일 가게로 야외에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그냥 흔한 종이에다 물건 이름과 가격을 써붙여 놓고 있었다. 물건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쌓여 있었는데 한쪽은 오렌지였고 다른 한쪽은 호두였다. 그런데 호두를 쌓아놓은 곳에서는 두꺼운 종이에 크고 푸른 글씨로 최고의 모로코산 오렌지 1페니에 2개씩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면 오렌지가 쌓여있는 곳에는 똑같이 정확하고 분명한 글씨체로 최고의 브라질산 호두 1페니에 1파운드라고 쓰여 있었다.
발랑탱은 이 두 가격표를 보고서는 자신이 과거에도 언젠가 이와 같은 매우 미묘한 형태의 유머와 마주친 적이 있고 또 상당히 최근에도 마주친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침울한 얼굴로 거리를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 과일상을 불러 왜 가격표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냐고 물었다. 과일상은 아무 대답도 않고 거친 동작으로 두 가격표를 각각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발랑탱은 우아한 자세로 지팡이에 기대어 가게를 면밀히 살폈다. 이윽고 그가 말을 했다. 제가 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실험심리학과 사고의 연상작용에 대해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붉은 얼굴의 과일상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발랑탱을 바라보았으나 발랑탱은 지팡이를 흔들며 말을 이었다. 왜 이 두 가격표가 휴가차 런던에 온 성직자들처럼 잘못 놓여 있는 것일까요? 아직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오렌지라고 쓰여있는 호두에 대한 생각과 이 두 성직자 즉 한쪽은 키가 크고 또 한쪽은 키가 작은 두 성직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 신비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과일상의 두 눈에 달팽이 눈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왔다. 발랑탱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과일상은 가까스로 화를 참아내고는 성난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소만 만일 그들 친구라면 가서 전하시오. 성직자든 누구든 다시 내 사과를 뒤집어 엎는다면 머리통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이오. 무척 안 됐다는 표정으로 발랑탱이 물었다. 아니, 정말 그들이 당신 사과를 뒤집어 엎었습니까? 열이 나 있는 과일상이 대답했다. 그들 중 한 놈이 사과를 몽땅 길거리로 굴려버렸소. 사과를 주워 담느라 그 놈이 도망치는 걸 아깝게 놓치고 말았지만 그 신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왼편에 있는 두 번째 도로로 올라갔소. 그리고 거기서 광장을 가로질렀소. 대답을 듣자마자 발랑탱은 요정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두 번째 광장의 건너편에서 경찰관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경찰관에게 말했다. 긴급한 일이오. 경관, 넓은 책 모자를 쓴 두 성직자를 보았소? 경찰관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술에 취했나 봅니다.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소? 발랑탱이 말을 가로챘다. 저쪽에 있는 노란 버스를 탔습니다. 햄프스테드에 가는 버스 말입니다. 발랑탱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빠르게 말했다. 그 자들을 추적해야 하오. 당신 동료들 둘을 불러오시오. 그러고 나서 발랑탱은 두말 없이 재빠르게 길을 건너기 때문에 육중한 몸의 경찰관도 그 동작에 놀라 민첩하게 명령을 수행했다. 1분 30초 후에 발랑탱은 건너편 보도에서 경위와 사복 형사 한 사람과 만났다. 경위가 거드름을 피우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자, 그런데 무슨 일... 발랑탱은 지팡이로 버스를 가리켰다. 저 버스에 올라타시오. 말을 하는가 싶더니 발랑탱은 벌써 혼잡한 도로를 쏜살같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3명 모두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탔을 때 경위가 다시 입을 열었다. 택시를 타면 4배는 빨리 갈 텐데요. 발랑탱이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그 말이 맞겠지요. 예?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발랑탱은 얼굴을 찌푸리며 담배를 면목을 빨더니 담배를 끄고는 말했다.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면 그자 앞에 나서라. 만일 단지 그가 뭘 하는지 추측만 하고 있다면 그 뒤를 쫓아라. 그가 길을 잃으면 같이 길을 잃으면서 그와 같은 속도로 천천히 가라. 그러면 그 자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자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상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눈을 씻고 보는 일 뿐이오. 무슨 이상한 일 말입니까? 이상한 것이면 모두 대답하고 나서 발랑탱은 입을 꽉 다물어도 좋다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노란 버스는 몇 시간이 걸려도 좋다는 듯이 계속해서 북쪽 길을 천천히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위대한 탐정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려 하자 두 형사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점차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았다. 또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점차 점심을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 같았다. 이미 평상시 점심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런던 북부 교외의 긴 도로는 마치 지옥의 만원경처럼 한참 가다 끝나니 싶으면 또 한참 길이 나오면서 끝없이 뻗어 있었다. 이제 우주의 끝에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출발점에 서 있는 듯한 이상한 여행을 하는 것 같았다. 런던은 지리하게 이어지는 선술집과 황량한 관목숲에서 끝이 나나 했더니 금방 다시 번쩍거리는 간선도로와 번지르한 호텔들이 길가에 나타나면서 한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잇따라 붙어있는 13개의 천박한 도시들을 지나는 성 싶었다. 겨울 어스름이 이미 눈앞의 도로를 어두컴컴하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이 프랑스 탐정 발랑탱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양옆으로 미끄러져가는 앞길을 뚫어져라 살피고 있었다. 캠든타운을 뒤로하고 달릴 무렵 두 경찰관은 거의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발랑탱이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의 어깨를 치면서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자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내리는지도 모르면서 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내려 도로로 나섰다. 그들이 이유라도 알고자 발랑탱을 돌아보자 발랑탱은 의기양양하게 길 왼편에 있는 창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금박을 입힌 궁궐 같은 여관 건물의 옆쪽에 있는 창문이었다. 그 부분은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레스토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그 창문은 여관의 다른 창문들과 마찬가지로 무늬가 있는 뿌연 유리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유리 한가운데가 얼음 속에 별이 박힌 것처럼 커다랗고 시커멓게 깨져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발랑탱이 지팡이를 흔들며 외쳤다. 저게 우리 실마리요. 저 깨진 창문이 있는 곳. 무슨 창문이요? 무슨 실마리요? 아니, 이것이 그들과 관련이 있다는 무슨 증거가 있단 말씀입니까? 발랑탱은 화가 나서 자기 대나무 지팡이를 부러뜨릴 뻔했다. 증거? 맙소사, 이 양반이 지금 증거를 찾고 있다니.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10중 8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우리가 엉뚱한 하나의 가능성을 쫓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든가 이 둘 중 하나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단 말이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발랑탱은 레스토랑으로 뛰어들어갔다. 형사 두 사람도 하는 수 없이 그 뒤를 쫓았다. 그들은 작은 탁자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안에서 그 깨진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때까지도 그것이 무슨 대단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두 형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창문이 깨졌더군요. 발랑탱이 계산을 하면서 웨이터에게 물었다. 예. 웨이터는 대답을 하면서 부지런히 잔돈을 세고 있었다. 그러자 발랑탱은 말없이 그 잔돈을 웨이터더러 가지라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또 적지 않은 팁을 얹어주었다. 웨이터는 몸을 곧게 폈다. 얼굴에는 미미하지만 분명 기분 좋은 표정이 드러나고 있었다. 아, 예. 매우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래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발랑탱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는 듯 물어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두 신사분이 들어왔었죠. 요새 많이 다닌다는 그런 낯선 신부들 두 사람이었어요. 싼 음식을 시켜다 조용히 점심을 먹고는 그중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먼저 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막 나가려 할 때 그는 잔돈을 세다가 돈을 점심값보다 3배나 많이 낸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거의 문 밖으로 나간 그 양반을 불렀죠. 여보세요, 신부님. 돈을 너무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말하면서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일이죠. 뭐가 웃기다는 거요?
성경 말씀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틀림없이 계산서에다 4실링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분명하게 14실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발랑탱이 천천히 움직이며 소리쳤다. 그의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문간에 있던 신부님이 너무도 고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계산이 헷갈리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그건 유리창 값이 포함된 거요. 유리창이라뇨? 내가 지금 깨려는 건 말이오. 그렇게 말하더니 글쎄 유리창을 우산으로 깨트리지 뭡니까? 세 사람은 설명을 다 들은 셈이었다. 경희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미친 사람을 쫓고 있는 겁니까? 웨이터는 말하면서도 재미가 난다는 듯이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계속했다. 난 잠시 동안 멍청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양반은 가게를 나가 모퉁이를 돌아 자기 친구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둘이 너무 빠른 걸음으로 블록거리로 나가버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잡으려고 가게를 돌아가 달려갔지만 블록거리라 말하고 나더니 발랑탱은 자기가 쫓고 있는 그 이상한 두 사람만큼이나 빨리 그 거리를 달려 올라갔다. 그들은 이제 굴뚝속 같은 벽돌길을 걷고 있었다. 거리에는 가로등도 심지어는 창문도 거의 없었다. 온갖 사물의 시커먼 뒷면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리 같았다. 어스름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다. 이제는 런던의 경찰관들마저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경위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들이 결국 캠프스테턴 황야와 만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갑자기 불룩 튀어나온 가스등이 켜진 창문이 푸른 어스름을 환하게 비추었다. 발랑탱은 반짝거리는 작은 과자가게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묵직하게 담겨있는 과자들의 알록달록한 색깔들을 사이에 서 있다가 주의 깊은 태도로 초콜릿씨가 13개를 골랐다. 발랑탱은 과자를 고르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구미가 당겨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바짝 마른 중년의 여주인은 가게 주인다운 평범한 호기심으로 그의 우아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을 막고 있는 경위의 푸른 제복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그 꾸러미 때문에 오셨나 보군요. 그건 벌써 보내버리고 없는데요. 꾸러미? 발랑탱이 그 말을 받았다. 가게 주인을 향한 그의 얼굴에 묻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 신사분이 맡긴 꾸러미 말씀이세요? 그 신부님요. 맙소사. 발랑탱은 몸을 앞으로 기대면서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제발 무슨 일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여인은 약간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30분쯤 전에 그 신부님들이 오셔서 계피과자를 사셨어요. 말씀을 좀 하시다가는 황야 쪽으로 떠나셨죠. 그런데 곧바로 그중 한 분이 다시 가게로 달려오셔서 말씀하는 거였어요. 내가 꾸러미를 놓고 갔던가요? 다 뒤져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걱정 마세요. 혹시 나타나거든 그걸 이 주소로 좀 붙여주세요. 신부님은 주소를 알려주면서 수고비로 1실링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 찾아보아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보니 과연 있더군요. 갈색 종이에 싼 꾸러미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주소로 붙였지요. 지금 주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웨스트민스터 어딘가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싶었어요. 경찰 양반들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지 알았지요. 그래서 왔습니다. 발랑탱은 간단히 대답하고선 물었다. 햄프스테드 황야가 여기서 가깝습니까? 곧장 15분쯤 가세요. 그럼 금방 공터를 만날 거예요. 발랑탱은 가게를 나와서 뛰기 시작했다. 다른 형사들도 머뭇거리는 발걸음으로 그를 쫓았다.